살던 집도 경매로 뭐 당연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여러분과 계속해서 이야기해 왔습니다.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장사하지 마. 사적 모임 금지야. 이렇게 강하게 했는 나라는 중국하고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생각할 정도로 강했거든요. 저는 그 여파가 엄청나게 몰려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실제로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무더기로 말입니다. 사람들이 망할 거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 소기업, 중기업 사람들이 아파트를 많이 내놓는 시점이 그때가 경제 위기가 거의 최악의 단계까지 갔을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들도 댓글창에서 그렇게 집단지성을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그동안은 억지로 빚으로 버텼어요. 그런데 경기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경기 침체가 계속되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이제 살던 집을 경매로 던지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요. 10월 아파트 경매 건수가 238건입니다. 238건 이러니까 얼마 안 돼 보이죠. 그런데요. 이게 7년 5개월 만에 최대입니다. 7년 5개월 만에. 추세선으로 보면 여러분 굉장히 놀라운 숫자입니다. 보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10월이 238이에요. 2016년 5월에 291건 이후로 최다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지금 작년 10월부터 시작을 해서요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가 101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00건을 넘어서고 나서는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9월 달에도 216건으로 200건을 훌쩍 넘겼거든요. 지금 10월 달에는 238건으로 7년 5개월 만에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시장이라는 게 지금 얼마나 위험한지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말입니다. 서울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서울에서. 서울이 통제 방역이 가장 심했으니까 아마 최악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낙찰가율도 낮다는 데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월에 86.7%입니다. 감정가의 86.7%밖에 못 받는다는 거예요. 물론 지난 4월에 76.5보다는 낮습니다. 그렇지만 86.7이라는 숫자도 충격적인 숫자죠. 86.7이라는 숫자도요. 낙찰가율이 좋을 때는요 여러분 진짜 최고로 갔을 때는 2021년 10월에 보면요. 그 당시에 서울 아파트 경매 진행 건수는 30건이었습니다. 굉장히 낮았어요. 그때는요. 감정가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119.9%까지 올라갔던 적도 있거든요. 거기에 비하면 86.7%라는 것은 굉장히 낮지요. 그만큼 말입니다. 경매의 어떤 낙찰가율이 낮아서 이게 제 돈도 건지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살던 집을 내놓았는데 이게 제 돈도 못 건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게 결국은요. 경기 침체 내지는 부채 폭발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게다가 지금 7년 5개월 만에 최대치이기도 하고요. 지금까지 말입니다. 2020년 보세요. 2020년 3월만 하더라도 10건밖에 안 돼. 10건이요. 9월에도 25건이고요. 그러던 것이 말입니다.
예, 2022년 작년 6월에 57건이 되더니요. 10월에는 107건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심각하다는 뜻이에요. 우리 경제가 좋다 좋다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 지표를 보면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예, 상황이 어려운데 예, 낙찰가율이 86.7%가 된다는 것은 이게 유찰이 많이 된다는 뜻이잖아요. 감정가대로 1차를 분명히 할 텐데요. 그런데 1차에서 유찰되면 20%가 떨어지잖아요. 20%가. 뭐 대부분 1차에서는 낙찰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적어도 2차, 3차 가서 낙찰이 된다는 뜻입니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낙찰가율을 보면 말입니다. 여러분 10월에 26.5%입니다. 네, 낙찰률이. 그러니까 10개가 나오면요. 2.7개 정도만 2.7개 정도만 낙찰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나머지는요. 유찰이 되면 여러분 결국은 20% 이상이 깎이잖아요. 예. 그나마 이게 말입니다. 작년 11월에 14.2%보다는 26.5%가 낮다고 합니다. 낮다고 하지만 그래도 말입니다. 예, 제값을 못 받고 경매에서 쉽게 말하면 내 재산이 틀린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틀린다. 이게 말입니다. 2021년만 하더라도 10월 달을 보면 말입니다. 67.7%거든요. 1차에서 감정가대로 예, 거의 되는 확률이. 그런데 지금은 절반 반토막이 나버렸다는 뜻이잖아요. 안 그래도 어려운데 더 어렵게 만드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경제를 통제를 하면 결국 언젠가는 그 타격이 올 거다. 그 말씀을 드린 게 지금 온 거예요. 사실이요. 전국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 아파트도 보면 말입니다. 10월에 2,629건입니다. 2,226건. 2020년 11월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가 났었죠. 그때가 3,592건 이후로 지금 최대입니다. 게다가 낙찰률이나 낙찰가율도 낮습니다. 낙찰률은 39.8%고요. 그러니까 10채가 경매에 나오면요. 4채 정도만 낙찰이 된다는 거고요. 그것도 가격이 100%가 아니라 84.5% 84.1%라는 거예요. 2021년 9월 같으면 107.6%였는데 지금은 84.1%. 그러면 말입니다. 이게 살던 집을 경매로 내놓으면서 여기에서 나오는 돈으로 이제 빚이라도 갚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다는 뜻이에요. 100%를 받지 못하고 84%를 받는다는 것도 그렇고요. 여기에다가 유찰되면 될수록 가격이 계속 하향으로 디스카운트 된다는 것도 그렇고요. 이것을 생각을 하면 진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채가 많잖아요. 너도 나도 부채 천지입니다. 지금. 지금 2023년 2분기 기준으로 보면 가계 신용입니다. 가계 신용 잔액 1,862조 8천억 원입니다. 이게 2017년 대비해 보면 28.7%가 늘은 숫자고요. 416조 8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원리금 갚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뭐 집을 산다고 빚을 지고요. 또 장사를 한다고 빚을 지고요. 가게를 운영한다고 빚을 지고요. 그러니까 빚인 거예요. 그런데 경기가 좋으면 원리금 갚는 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리금을 못 갚으니까
살던 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것 어쩌면 저는 당연하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보면 2분기에 마이너스 0.8이잖아요. 계속 가구 소득이 줄잖아요. 앞서 말입니다. 2021년이나 2022년에 가구당 소득이 예를 들어 2022년 1분기가 10.1%가 늘고 2분기가 12.7%가 늘었다지만 이것도 말입니다. 재난지원금 내지는 손실보상금으로 메운 겁니다. 정부가 돈 뿌려서 가계소득을 올려놓은 거예요. 근데 그 재난지원금이나 혹은 손실보상금이 이제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충격이 시장에서 이제 가계로 확실하게 옮겨 붙는 겁니다. 게다가 물가는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물가가 엄청 오르니까 이것도 말입니다. 월 평균 소득도 실질 소득으로 가면 더 줍니다. 실질 소득이 2분기에 마이너스 3.9%까지 줄었잖아요. 게다가 작년 3분기부터 마이너스 2.8%, 4분기에 마이너스 1.1%고요. 올해 1분기는 0.0%고요. 2분기는 마이너스 3.9%입니다. 뭐 실질 소득까지 줄어들었으니까 이게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갚을 길이. 게다가 현장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하나씩 들으면요. 지금 장사가 잘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굉장히 적습니다. 적어도 말입니다. 10명 중에 한 3명, 4명은 장사가 좀 잘 돼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경제가 좀 돌아간다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1명, 2명이니까 이게 우리 경제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보여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국 말입니다. 살던 집을 내놓을 정도라면 우리 경제가 지금 끝간데까지 갔다. 이런 생각 진짜 많이 하고요.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괜찮을까요? 앞으로 괜찮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뭐 그만큼 고물가와 고금리가 소비를 위축시키고 있고요. 고환율은요. 수입 물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물가를 또 높이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상태에서 장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요. 아마 고물가에 국민들이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야 될 텐데 그 기간이 진짜 막막할 겁니다. 그렇지만 어떡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고물가에 적응할 때까지 기다려서 그들이 돈을 쓸 때까지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고물가에 적응하고 나면 이제 액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러나 그래도 소비를 할 수 있다는 그런 힘이 생기거든요. 요즘은 말입니다. 생활 물가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진짜 돈 쓰기 쉽지 않습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앞으로 좋아지겠죠. 그러나 잠재 성장률이 폭망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좋아지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가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우리 반드시 적응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차별화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비싸더라도 차별화 전략을 써야 됩니다. 남들하고 똑같이 해서는요. 지금은 물건을 팔지 못합니다. 그래도 돈 있는 사람은 돈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들에게 맞는 소비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말입니다. 중국산 김치 안 먹는다는 사람한테 자꾸 중국산 김치 주면 그 다음에 안 가잖아요. 그 집에. 뭔가 남다르게 지금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불황을 뚫고 가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명한 것은요. 저성장의 늪이 오랫동안 간다는 것 우리 반드시 생각하고요. 우리는 그 속에서 서 있지 말고 걸어가는 그래서 길을 여는 그런 행보가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언젠가는 좋아지겠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 뭔가 움직이면서 내가 새로움을 만들어내는 것,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